이번 주 틈을 내서 그 전시 오프닝도 좀 참여했고 몇 개 전시를 다녀왔거든요. 함께 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괜찮은 전시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오프닝 초대를 받고 화이트 큐브에 다녀왔습니다. 지인과 함께. 그래서 그 작품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리지아 파페라는 브라질 그 여성 작가입니다. 돌아가신 지 20년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리지아 파페가 조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크게 보면 기하학적인 추상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만든 큐비즘 계열의 네모네모한 그런 기하학적인 미술을 추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구체주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미술 운동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말로는. 그래서 상징성을 배제하고 그 시각 자체의 의미를 두는 미니멀리즘 계열의 그 운동과 좀 유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대미술 강의할 때 크게 차가운 맛과 뜨거운 맛 그렇게 구별을 해서 그 강의한 적이 있는데 크게 큐비즘 계열의 차가운 맛 쪽의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시리즈가 테이아라고 아마 제목이 붙을 거예요. 그 이전에 그 콘크리트 미술 계열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관람객과의 그런 소통, 관람객이 움직이면서 보는 변화하는 그런 시각적 변화, 뭐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고 보더라고요. 퍼즐처럼 붙어있는 모듈형 작품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교과서급 화가거든요. 그래서 작품 값이 꽤 비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낱개로도 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화이트 큐브가 영국 런던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그 갤러리잖아요. 뭐 바젤, 뭐 프리즈 등 그 주요 국제 아트 페어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 강남에 그 지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오프닝이나 그 갤러리 오신 분들은 좀 느끼셨겠지만 세계적인 갤러리 치고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큐브 한국 컬렉터들 생각하시면 규모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좀 투자하시고 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트 큐브라고 하기엔 너무 비좁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도 꽤 역사적인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전시 다야? 이런 반응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작가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강남 땅값이 너무 비싼 것도 있지만 그러면 약간 위치 옮기더라도 그래도 화이트 큐브 정도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조형 작품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그 메탈 소재의 이런 작품도 있고 여러분들이 초대받았고 그 오프닝 파티에는 기자분들도 꽤 오시는 것 같고 미술 관계자, 갤러리스트들, 아트페어 뭐 관계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몇 번 참여하다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고요. 예, 오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걸 좀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바트든지 미니멀리즘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미술이라고 하는데 결국 큐비즘 계열에서 파생된 미술 사조라서 이게 조금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오바트가 약간 섞인 이런 작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 자체는 솔직히 약간 습작 느낌도 나긴 해요. 근데 이분의 이제 네임드를 봤을 때는 이런 작품도 꽤 비쌀 것 같아요. 그냥 습작 같지만 이 시리즈도 꽤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동세를 의도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키네틱 아트도 의도한 것 같은데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간과 그 네가티브 파지티브 요소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컨템퍼러리 아트 동시대 예술로 따졌을 때 그 과거의 예술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죠. 어쩔 수 없이 새로움은 없다. 당시에는 엄청난 새로움이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새로워 보이진 않을 수밖에 없죠. 리즈 파페 그 작가 얼굴이었고요. 그리고 가나 아트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 삼청동. 교통이 안 좋은 것 치고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가나 아트 센터. 저는 갤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미술관이죠. 가나 아트 센터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박대성 화백 작품 보러 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갈 일은 없는데 해외에서 계속 순회 전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전시 기간 한 달 넘게 전시 중이었네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설경이고 산수화인데 박태성 화백만의 개성, 필법이 되게 느껴지고 강인함이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인들이 동양화 전공의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뭐 동양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화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하진 못해요. 근데 대신에 서양 미술을 조금 더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게 말하면 글로벌한 관점에서 객관화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장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볼 때 제가 글로벌한 관점에서 어떻게 장르를 나눌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한국의 산수화긴 한데 이게 딱 봐도 현존하는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리적인 특성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창조한 거거든요. 박태성 화백이 초현실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몽류더원도 같은 코리안 유토피아 수어 레알리즘, 저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현존하는 것 같은데 상상의 설경 유토피아를 수묵으로 표현한, 박태성 화백의 붓으로 표현한 초현실주의 풍경화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의 그 붓터치, 갈필 이런 거 막 강인한 그런 게 느껴져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습작 이런 것도 많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그 전시했을 때의 그 자료 아카이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전시하셨고 카자흐스탄, 독일, 전 세계적으로 전시를 하시니까 이미 이건희 컬렉션이라서 박태성 화백은 교과서 작가예요. 검증된 화가고 대신에 아트페어에서는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회화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박태성 같은 작가는 시장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맛디에로 너무 독특하죠. 자, 이 박태성 화백이 다른 한국화를 그리는 분들하고 조금 차별화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양화를 전공하면 그런 기법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에 좀 갇혀서 많이 확장을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을 이야기하면 그 많은 현대 작가들이 계속 조선만 연구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선만 가지고는 세계관이 너무 비좁아지거든요. 중국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한계를 긋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조선에서만 전통을 찾으면. 그래서 전통을 연구한다면 저는 어디를 파야 되냐면 고대사를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화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작가들이. 단군 시대, 그 요하 문명, 삼국 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연구할 생각도 별로 안 하죠. 그런 모티브를 하더라도 겉핥기만, 시각적인 간단한 비주얼만 차용을 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철학이라든지 생활상 이런 거가 다 잊혀진 상태잖아요. 조선만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의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인데 이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한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전략적인 관점에서 전통에 관심 많은 분들은 조선 그만하시고 고대를 연구하면 훨씬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를 연구하면요, 세계관이 넓어져서 우리 그 동이족의 그 조상을 둔 국가들이 꽤 되거든요. 그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중국의 소수 민족도 그렇고, 그러면 그들과 같이 함께해서 세계관을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같은 민족 아니야? 같은 세계관 공유해도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 문화적 리더가 누가 돼요? 당연히 한국이죠. K문화가 강하고 문화적으로 현재 가장 앞서고 세련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적 패권 싸움에서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죠. 조선을 연구하는 순간 중국한테 약간 지고 가는 싸움인 것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 넓혀야 됩니다. 고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엉뚱한 얘기 했냐면 박태성 화백 같은 경우 신라를 연구하거든요. 신라. 모티브가 신라라서 경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생에 신라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였는지 어떤 글이었는지 아무튼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해요. 이것도 신라 모티브에서 그린 작품으로 보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마띠르가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이런 느낌, 거친 느낌. 그리고 박태성 작가가 그게 있어요. 독학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학벌 사회고, 미대로 따지면 이런 말 좀 언급하긴 그렇지만 크게 두 파가 있잖아요. 홍대와 서울대.
그건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주요 갤러리 가도 전시를 봐도 우리나라 작가님들 이렇게 전시하잖아요. 웬만하면 서울대 아니면 홍대인 게 되게 많아요. 컬렉터들도 그런 학벌이 좋은 작가들을 좀 찾고. 근데 그런 파벌이 심했을 때 박태성 작가가 그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가장 큰 미술전에서 그 대상을 받고 그 뒤로 미술계에 되게 많이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하긴 그렇지만 제가 홍대 나왔으니까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신경을 안 써요. 자유방임의 원칙이죠. 방목을 해서 생존력이 좀 센 게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각자 생존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고 홍대는 서울대는 학벌이 깡패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좀 강해서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교육법이 좋아서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서라기보다는요 그냥 독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배운 건 없어도 그냥 생존 능력이 좀 센 것 같아요. 전투력이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그냥 굳이 비교하자면 근데 배운 건 없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학번 시대 때 기준이니까. 네. 그리고 저는 또 디자인 계열이니까. 근데 뭐 들어보면 그 순수 쪽도 크게 뭐 다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대구에서 이용백 작가님 인터뷰했을 때 그런 말씀하셨죠. 박소보 작가님 제자 아니냐고. 배웠다고 할 수가 없다고. 왜냐 학교를 안 나왔다고 교수님이.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그게 뭐 배운 거냐고. 그래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상한 거 가르칠 바에는 안 배운 게 낫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었습니다. 사고가 개방적이고 대담한 허세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홍대를 나오긴 했지만 그 아카데미즘에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술 작가로 활동하는데 입시 미술 따위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독학이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는 편이거든요. 단지 최근에는 입시 미술이 뭐가 유리한지를 딱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비관적이었어요. 그거 배워서 별로 도움되는 게 없네라는 생각을 학교 다닌 내내 지금까지도 꽤 하다가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유일하게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미대 입시가 뭐냐면 그냥 전투력이에요. 생존 능력. 대학에 걸려 있으면 초인의 힘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전시 앞두고 그 작업을 내는 능력, 스케일감, 꾸준히 버티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필수는 아니고요.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작가의 자질은 그냥 버티는 능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를 요즘 더 느껴요. 그냥 성실함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작품이 기본적으로 좋아야죠. 그러려면 성실함이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게 뭐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갤러리 뭐 관계자들이. 자, 이런 간결한 느낌 너무 좋죠. 이런 간결한 느낌을 보면요. 저는 약간 세잔이 연상됩니다. 세잔부터 서양 미술에서 조형의 단순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한국화도 이렇게 정선 무렵부터 그러니까 이전에 그 중국 산수화에서 탈피된 진경 산수화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조선만의 한국화가 탄생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지금은 좀 기억나진 않지만 한참 정선 그림 좀 많이 연구할 때 세잔과 너무 닮았다. 그림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비주얼은 다르지만 약간 새로움을 좀 보는 방식, 기존 틀을 깨는 방식이 너무 유사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근데 아무튼 이런 여백 남기는 그런 센스, 이런 게 한국화의 매력이죠. 이렇게 포인트로 컬러를 남기는 간결한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완전 동양화, 완전 한국화적인 그런 과거에 머문 그런 작품보다 이런 스타일, 같은 한 산수화라도 뭔가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런 작품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대성 화백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스케일이 엄청 큰데 여기 안에 묘한 그 질감 처리 이것도 필법으로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갤러리 사이에서 우리 한국 그 미술 시장에서 한국의 많은 동양화 전공자들이 그 수묵을 버리고 유화 혹은 아크릴로 전향을 진짜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동양화는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이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그린다는 거죠. 빨리 그린다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주은 작가님 인터뷰했을 때 그 중국 공무원 같은 화가
미술가였잖아요. 1급 미술가. 그때 그 인쇄 관련된 사파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때 원래 서양화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수묵을 그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빨리 그릴 수 있으니까, 빨리 마르고. 그러니까 스피드에 되게 유리한 재료인데 그렇게 보면 너무 쉽게 그린 작품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 저평가를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많은 동양화 전공자들이 수묵을 버립니다. 먹을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있어요. 제대로 자기만의 경지까지 시도도 안 하고 시장의 평가가 그렇다니까, 질에 겁먹고 자신 없으니까 쫄아서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제대로 하면 저는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매우 유리한 재료가 수묵이라고 봐요. 근데 대신 그런 게 있죠. 이 수묵만 재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묵에서 오는 한국화만의 기법에서 자기만의 기법을 찾고 색깔을 찾은 작가는 저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묵 산수화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금 한국 미술 시장이 점차 떠오르고 있잖아요. 한 번은 K 수묵이 유행을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흐름을 탔을 때 자신만의 수묵화, 모던한 한국화를 그리는 작가에게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웬만한 동양화 전공자들은 나가 떨어지겠죠. 제대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기도 전에 그냥 뻔한 재료로 전향을 하겠죠, 대부분이. 근데 끝까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작가들에게 기회는 저는 올 거라고 예견합니다. 근본 없는 예견이었습니다. 네, 이런 귀엽게 포인트로 까치를 그린 게 있고요. 특유의 시그니처 도장, 이런 도장, 요 포인트 컬러 은근 멋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박태성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것 같은데 되게 현대적인 작품이 많아요. 다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되게 현대적이다, 현대 미니멀리즘, 그런 거를 약간 능가하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은 그 박태성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저는 약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옛날 것 같아요. 이런 건 오히려 저는 수묵화 중에 옛날 스타일은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옛날 전통적인 느낌이 난다, 좀 솔직히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되게 전통을 자기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현대적인 느낌이 났을 때 되게 매력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품은 경주 불국사를 그린 것 같은데, 이건희 컬렉션 소장에 비슷한 그림이 또 있거든요. 그 작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감상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스케일감에서 오는 그런 엄청난 아우라가 있어요. 그리고 경주가 눈이 자주 내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박태성 그 화백이 일부러 그 사생을 하면서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작을 바깥에서 자주 나가서 그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큰 사이즈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시리즈를 그 다른 자료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느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세련된 현대적인 느낌이라서. 경주에 가면 있는 그 상징물들이잖아요. 촌티가 전혀 없어요. 전통인데 되게 힙한 느낌, 이런 게 매력이죠. 저는 그 박대성 작가가 독학을 해서 더 새로운 걸 그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가까이서 봤을 때 여백으로 그 쌓인 눈을 표현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수화의 매력은 그런 거죠. 비워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박태성 작가가 그 글씨도 엄청 멋있게 씁니다. 한글 박물관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이 그림, 박태성 작가의 아마 한글이었을 거예요, 작품 앞에서 미끄럼틀 타고 놀다가 작품 훼손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박태성 작가님인데 제가 셀카 같이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지처럼 나와서 인스타에 못 올렸어요. 이 작가님의 매력이 뭐냐면요, 또 스타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 앞에 계속 앉아 계세요. 그 관람객들 찍으면 찍으라고. 그래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은근 즐기신다. 너네도 찍고 싶지? 야, 찍어라. 그래서 제가 찍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지인들과도 찍으시고, 귀여운 캐릭터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지인들과도 찍으시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페도라 모자를 써가지고 자기 캐릭터가 또 있습니다. 도자기 시리즈도 있고. 한마디만 할게요. 일부긴 하지만 이게 박태성 작가님이 도자기 그려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김환기 작가 이후에 또 최근에 또 도자기만 그린 작가 유명한 분 계시죠?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아트페어 가니까 도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조선 백자, 뭐 분청 사기건 뭐건 이제 좀 그만 그려라. 지겹다. 신진 작가님들 도자기 좀 그만 그리세요. 많이 하면 메리트 전혀 없습니다. 뻔해 보여요. 도자기 가지고 새로운 거 파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했어요, 도자기. 그래서 이거 저는 전략적인 얘기입니다. 제발 남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겹도록 아트페어에서 봐가지고 적당히 좀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쉽게 그린다, 너무 빨리 그린다라는 거에 대한 그 반박, 이런 기법, 이런 터치를 위해서 그 연습한 종이 장수가 유화의 그 겹쳐서 나오는 그 높이의 100배는 될 것이다. 버린 종이가. 그 버린 종이의 사인 값이 이 결과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외국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때 니네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 안에는 니네가 보는 거에 100배, 1000배의 종이가 쌓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동양화, 한국화 전공하는 분들, 그게 사실이잖아요. 또 이런 느낌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고칠 수 없잖아요. 동양화는 기본적으로 떡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유화처럼. 그러면 그런 긴장감이 흐르잖아요. 그런 게 매력이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전시 다음에 바로 예술의 전당으로 건너가서 이날 뭐 저녁에 지인들과 약속도 있고 그 방이걸 작가 작품 보러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신진 작가들 그룹전이 있는 거예요. 그 공모전에서 당선돼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들어온 작가님들 몇 분 소개할게요. 그 마띠에르가 독특해서 그러니까 소재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반디란 작가님인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어떤 그 메탈 소재를 재활용해서 연구를 해서 구성적인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좀 완성도가 높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짜임새도 있고. 이반디 작가 응원합니다. 제 응원이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세라믹이 있네요. 오, 세라믹을 녹슨 느낌으로 내서 되게 매력 있네요. 그리고 컨투어 드로잉 느낌으로 철사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작가 남지현 작가님. 그림자가 생겨서 약간 잔상 같은 효과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새롭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재밌다. 왜냐하면 약간 김한기 작가의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뭐 오마주 재해석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 작품 자체는 명쾌하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길 작가.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났는데 김한기 작가의 약간 3D 버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색이 좀 더 강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느낌 재밌잖아요. 이미 팔렸습니다. 되게 상품성도 있고 상업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난하게 좋아서 잘 팔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이 작가 인상적이더라고요. 화면이 사진이 좀 안 나왔는데 이 마띠에르라든지 약간 분위기 추상인 듯 구상인 듯 애매모호한 분위기 이소라는 작가입니다. 아크릴이랑 스톤 파우더래요. 그래서 이제 혼합 재료로 되게 독특한 느낌을 내서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색깔이. 지금 과정까지는 너무 좋은데 더 자기 색깔이 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근데 저 그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오민준 작가 이런 느낌도 좀 눈에 들어왔고 근데 솔직히 그 많은 신진 작가들 작품 중에 몇 개만 제가 눈에 들어온 것만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제 방이걸 작가가 주인공입니다. 생성의 결이라는 주제로 엄청 스케일 크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전시 퀄리티 엄청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전시 중에 제일 좋아요. 박태성 작가님도 좋지만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무료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건 알려줘야죠. 일주일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비 내리고 물결 치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시는 물의 기운이 넘치는 작가님이세요. 홍대 회화과 출신인데 옛날에는 동양화, 서양화 다 약간 학부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6.25 직후에는. 박서보 작가가 그렇게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동양화, 서양화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배웠다.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회화과인데 베이스는 동양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현대 산수화 1세대 작가 이상범 작가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보 김기창
화백에게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어두운 밤에 달빛이 비쳐서 찰랑찰랑거리는 강 같은 그런 느낌의 시리즈 작품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추상 느낌도 좋고 이런 시리즈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뿌연 느낌이 엄청 매력이에요. 이런 느낌은 이상범 화백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너무 좋죠. 그 작가 노트에 따르면 여백 관련된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 여백에 대한 엄청난 찬사를 보내는 그 철학이 여백이에요. 없음. 뿌옇게 퍼지는 이런 느낌이 이 한국화의 매력이죠. 풍경 달다님, 사람 별로 없어서 나 혼자 미술관 전세 낸 느낌이었다고 하시네요. 저도 갔을 때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이슬비 내리는데 공중부양한 헬기 탄 시점에서 바라본 산 같아요. 근데 여기 사이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무한대의 그 공간감이 느껴져서 되게 매력있죠. 이게 산수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한국화의 매력. 그런 장점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릴 건가가 한국화 전공하는 분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컨템포러리 한국화. 한국화가 아예 고유명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단색화처럼 한국화의 변종 어휘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신조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흐름이 있으면 이런 방위걸 작가 같은 분이 재조명 받겠죠. 지금 자체로도 되게 매력 있는 작가님인데 아쉬운 건 뭐냐면요. 전라도였나? 전남대였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절필을 좀 중간에 많이 했대요. 중간에 좀 쉬었던 거죠. 그러다 다시 그리고 반복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작가님의 인터뷰도 그렇고 글 특성상 약간 정치적이지 않은 분이라서 속세를 떠나서 시끄럽다 그러면 은둔형 작가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작품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의 사업 수단도 필요하고 정치 수완도 필요하고 자신을 알리려는 약간 그런 관종기도 저는 현대 미술에서 필요하다고 봐요. 스타성도 그렇고. 그래서 자신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을 조금만 더 하셨으면 훨씬 더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은둔형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 너무 좋죠. 전시장 분위기입니다. 사람이 없죠. 스케일감 엄청 좋은 작품도 많아요. 이렇게 모던한 시도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다양한 시도를 하셨어요. 언젠가 빛을 볼 때가 있길 하시는데 문제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미 해외에 많이 알려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는 자신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현대의 작가들은. 이제 잠깐 엉뚱한 얘기하는데 제가 뭐 쓴소리할 자격은 안 되지만 저는 뭐 약간 발전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진짜 도움 된다고 봐요. 많은 한국의 작가분들이 괜찮은 작가가 너무 많아요. 실력자도 많고요. 해외 어떤 작가, 아트페어의 유명한 작가보다 감각은 간판 떼고 봤을 때 우리 어떤 신진 작가 작품이 훨씬 난데? 근데 그 해외의 아트페어 나오는 네임드 작가는 공이 3, 4개가 더 붙죠. 3, 4개는 오반가? 이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게 좀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미술 시장 파워가 너무 약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좋아져서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해외 유명한 메가 갤러리에서 한국 작가 전시를 꺼린 이유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수준에는 공이 2개 더 붙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시장가가 공이 2개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전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신진 작가들일수록 자기 어필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품만 열심히 해요. 전시하던 데만, 하던 지역에서만 계속해요. 물론 그게 다른 곳을 뻗어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건 알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작품만 주가라 파요. 내 예술성만 추구하겠다. 언젠가 알려지겠지. 언젠가 안 알려지죠. 그렇게 하다가는 운 좋게 컬렉터에게 딱 발굴되면 후원받고 아니면 다른 어떤 갤러리스트에게 약간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되고 해외 진출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너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노력이 엄청 필요한데 제가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인스타조차 안 하는 작가, 미술계에 엄청 스타가 된 작가님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해외에도 유명한 작가 중에 안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스타 작가들 웬만하면 인스타 계정 다 있고요. 작품 포트폴리오 볼 때 제일 빠른 거는 인스타예요, 솔직히. 옛날에 피카소가 자기 작품 어필하려고 갤러리 돌아다니면서 피카소 그림 있냐고 관종질 했잖아요. 그런 거장도 찌질이 시절에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인스타는 정말 자신을 어필하기 너무 편한 도구잖아요. 그런 계정조차 제대로 관리도 안 하면 노력 부족이죠. 그러고도 유명해지길 바라는 거는 안 되죠. 욕심이죠. 그래서 제일 어이가 없을 때가 작가님 작품 좀 알고 싶은데 인스타 있으세요? 하면 아, 저 인스타 안 해요.
페이스북 해요. 그러면 순간 어쩌라고. 작품을 홍보할 생각이 아예 없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엉뚱한 얘기 또 하네요. 이런 시리즈가 있고 전시 한층 또 있거든요. 그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 2층만 보지 마시고 3층도 있으니까 전시장 분위기 좋아요. 스케일감도 있고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이 시리즈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깊이감, 이 느낌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시리즈별로 시기별로 이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중간에 붓을 놓다 보니까 그 자신만의 확고한 작품 스타일이 약간 애매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방이걸 작가는 어떤 그림이지라는 게 약간 모호해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쳐서 그래요. 되든 안 되든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시리즈도 되게 모던하고 좋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몇 개 안 돼요. 뭐 다른 전시장에 소장된 작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래서 더 시소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물량이 깔려야 확고한 방이걸 작가의 어떤 시대구나란 게 있는데 약간 짧지 않나 그 시간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델리시우스 봉수 This is 방이걸 코리안 아티스트 무이 비엔 판타스티코. 델리시우스가 스페인 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거예요. 요쪽 라틴어 계열 서로 좀 통하거든요. 무이 우니꼬 깨딸 델리시우스. 이런 여백 느낌도 너무 좋고 중간에 약간 저채도 이런 색깔 분위기 너무 이쁘죠. 되게 작은 시리즈인데 되게 간결하고 좋습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나무숲인데 소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쓸쓸해 보이면서 그 무한대 공간감, 안개 핀 듯한 그런 느낌. 조카가 여기서 사진 찍어서 어떤 작가지 해서 궁금해서 보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 나무숲 그림이었습니다. 가로축이 엄청 길어요. 되게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무한대의 공간감 너무 좋죠. 그리고 어두운 시리즈 또 몇 작이 있습니다. 또 까마귀 같은 전묘법 시리즈, 컬러풀한 이런 작품도 중간에 있고요.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리즈가 많더라고요. 비 내린 시리즈, 제가 말씀드렸죠. 물의 기운이 있는 작가님이라고. 쏟아지는 비 시리즈가 3층에 되게 많습니다. 어느 시기가 최근인지는 모르겠어요. 방이걸 작가님 인터뷰 영상입니다. 되게 순박하신 분 같아요. 그림 그릴 때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침묵, 내 그림 속의 침묵은 자연의 신비로움에 취해 고요하게 기도하는 묵상의 침묵이다. 침묵, 이런 시리즈 있고, 이런 간결한 느낌 너무 좋죠. 이런 느낌도 약간 이상범 화백의 그 향기가 나긴 하네요. 색깔이 은근슬쩍 우러나오는 이런 느낌도 재밌고 약간 갯벌 같은 느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거는 이쁘다고 하시고 보세요. 이 작품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간다니까요. 저 작품의 유난히. 네. 그 3층에는 요 비 시리즈가 제일 많습니다. 작가 노트인데 비를 좋아하시잖아요. 빗소리를 그리셨대요. 작품 수도 엄청 많아서 제가 빨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케일 엄청 큰 전시입니다. 그런데 무료예요. 예술의 전당 거기 서예 박물관 언덕 위쪽에 있어요. 이런 간결한 느낌, 여백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 시리즈가 몇 개 안 돼요. 물고기 시리즈도 귀엽더라고요. 물고기 시리즈. 물고기가 약간 비치는 듯 만 듯 그런 느낌을 연출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매력 있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게요. 광고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허세미술관과 이남일 도슨트 협업한 스페인 미술기행 11월 5일부터 돌아오는 일정 15일까지 총원 16명 중에 11명 포함해서 지금 14명 모집됐습니다. 두 자리 남았는데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인원이 더 차면 투어 하나 더 만들 생각이니까 11월 다른 날짜에 그래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꼭 확정 안 해도 궁금한 분들 신청폼 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이 별로다라고 하신 분 계신데 비수기라서 이 11월 선택한 것도 있고 날씨가 11월이 여행하기 너무 좋아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스페인이 관광객 너무 많잖아요. 특히 9월, 10월에 여름엔 너무 덥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날짜, 그 계절에 여행을 합니다. 올해 흔치가 않은 투어니까 퀄리티 있게 이렇게 또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일정 궁금하신 분들 여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클래스 첫 주 지나갔는데 고야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미술기행 줌 클래스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 지났지만 녹화본도 이렇게 공유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밤 되세요.